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홍영환입니다. 처음에는 3,500선으로다가 제재 개편을 해볼 거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거는 터미정책에 좀 미흡하다라고 상향했잖아요. 한 2,000 정도를. 민주당에서는 또 뭐 졸속 행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얘기로는 하여간 조금 더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없는 서민으로 봐서는 처음 안보다는 좀 잘 된 거죠. 많이 버는 만큼 조금 베풀면서 살면은 서민들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그 정부에서도 고심하는 모양이던데 회사들 세금 그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건들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좀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대기업 같은 데서도 베풀어야 서민들이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세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 윤영환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빛인데요. 4658님입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전력난에 동참한 덕에 우려하던 블랙아웃은 없었네요. 오늘도 뜨거운 햇빛 때문에 잠깐만 걸어도 불쾌지수가 쭉쭉 올라가더군요. 이놈의 찜통더위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시원한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원한 가을, 아예 앞서서 아주 시원한 남북관계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7차 실무회담 드디어 133일 만에 남북이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정상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페루전 갔죠? 예, 8시에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라인업이 나왔는데, 성남 1화 공격수 김동석 선수가 오늘은 원톱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김동석 선수를 데리고 함께 나왔었는데요. 지금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기자회견 함께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톱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선 공격진에는 이근호 선수와 윤일록, 조찬호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하대성, 이명주 선수, 좌우 풀백은 김민우, 이용 선수가 나오고요. 중앙 수비수는 홍정우, 황석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골키퍼도 그동안 정성용 선수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울산의 김승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역시 대표팀 공격력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팀 공격력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석 선수 처음으로 원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요. 오늘 상대하는 페루도 피파 랭킹 21위 우리보다 강팀이고 좀 이 페루 팀도 우리와 이번 경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팀이 월드컵 남미 예선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미 리그에서 7위인데요. 지금 플레이오프로 나가게 되면은 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 두 팀 플레이오프 승자와 11월에 최종 플레이오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선 진출 티켓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와 경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주전들로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전이지만 굉장히 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골 넣을 것 같아서 기자회견에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네. 네. 이번에 진짜 골 넣고 또 홍명보
축구 대표팀이 이기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대표팀은 이제 기자회견에 나오는 선수가 이제 골키터네요. 네. 네. 상대 팀에게 타 전력을 노출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드네요. 네. 유현진 선수 소식도 들려주시죠. 네, 오늘 류현진 선수 뉴욕 매츠전에 선발 등판해서요. 7이닝 동안 홈런 1개를 맞았는데 이 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 그 볼넷 1개를 주면서 1실점했습니다. 7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다저스가 4대2로 이기면서 류현진 선수가 시즌 12승을 또 거뒀습니다. 오늘 상대가 사이영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메이저리그 ESPN이 뽑은 최고의 연건 1위로 뽑힌 맷 합이라는 이우한 강속구 투수였는데요. 다저스 타선이 요즘에 굉장히 잘 치고 있지만 워낙 어려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 초반에는 점수를 못 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1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0대1로 뒤진 채 출발을 했고 5회까지 계속 이 0대1 상태로 뒤졌는데요. 5회 말에 포수 AJ 엘리스가 볼넷으로 나가고 또 후안 유리베가 안타로 1-3루 찬스를 만들고요. 닉 푼토가 2루타로 해결을 하면서 2점을 내서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4대1로 앞선 8회 교체되면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지금 12승을 하면서 신인왕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오늘 상대 맷 하비가 워낙 뛰어난 투수이기 때문에 에이스 대 에이스 대결이라고 미국 MLB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서 소개를 할 정도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여기서 류현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것 또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로 류현진 선수 승리율도 8할이 됐고 최근 류현진 선수 등판한 9경기에서 다저스가 전승을 거뒀습니다. 9전 전승인데요. 이 선발 투수로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징검다리 휴일 앞두고 있어서 퇴근길 약속도 많으시고 나들이 계획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강남권 도로들이 차들이 많은데요. 테헤란 후 강남역에서 염산 로터리까지,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차들 빼곡하고요. 반대쪽으로도 선릉역에서 강남역까지 쭉 밀립니다. 강남대로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신사역까지, 반대쪽으로도 신사역에서 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구간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간선도로 위로 꽉 막혀 있습니다. 강 동쪽으로 가기나 강 서쪽으로 가기나 무척 어려운 길이 되고 있고요. 평소 어렵지 않은 편인 노들길도 한강대교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교와 월릉분기점 사이 1차로에 조금 전에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성수대교 나와서 월릉분기점 나갈 때까지는 계속 시속 20km에서 10km 이하로 천천히 진행되고요.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 위안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일본군의 위안부에 대한 그런 만행, 이런 것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세상에 나옵니다. 영화 제목은 그리고 싶은 것인데요. 과거 고통스럽고 고단했던 삶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과연 그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많은 고민과 물음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싶은 것을 만든 권효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공 감독님 목소리는 상당히 젊으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올해 34입니다. 네, 34. 예. 자, 영화가 위안부 소재인데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을 이제 역사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을 알게 됐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갖고 있었던 화두네요.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 한중일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라는 곳 안에서 예. 그 이제 권윤덕 작가님이 그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그림책을 이제 최초로 그리시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미래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이 카메라 다큐멘터리에 담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권인덕 작가 이야기를 통하면 이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면 아이들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에 그 할머님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그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개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화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일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 안에서요. 권인덕 작가님이 일본군 위안부 그림책을 그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작가들과 일본의 작가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의 과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출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일본과의 어떤 그 갈등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권인덕 작가님의 꽃할머니의 주인공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심다른 할머니의 그 마지막 삶이 영화 안에서 그려집니다. 네. 그러면 권인덕 작가를 중심으로 주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연. 예, 권인덕 작가님과 심다른 할머니가 주연인 거죠. 예. 그 작가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들이 어떻게 또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하고 할머니하고의 이런 관계를 그려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갑작스럽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돈 문제 어렵지 않았나요? 제작비? 이제 그리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립 영화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 특히 그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촬영을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일본에 드는 경비가 매우 비싸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개봉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소셜 펀딩 사이트인 펀딩21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개봉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소셜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한 몇 분 정도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았는지. 예. 처음에는 이제 그 2천만 원 금액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기간이 좀 짧아서 30일 동안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할까 우려 걱정도 있었는데요. 475분의 이 평화 후원 하시는 분들이 그 십시일반 하셔가지고요. 애초 금액보다 92만 5천 원이 많은 2,092만 5천 원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긴 영화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권인덕 작가 그리고 신다련 할머니를 이제 두 축으로 두 분이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왜 신다련 할머니를 택했는지 고인이 되시지 않았나요? 신다련 할머니. 예, 그렇습니다. 그 신다련 할머님은 이제 2010년 말에 그 이제 지병이었던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권인덕 작가님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그 수많은 이제 증언집들 중에서 이제 그 신다른 할머니의 증언이 그 권인덕 작가님한테 아주 와닿았었어요. 그 이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겪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권인덕 작가님의 어떤 개인사와 맞물리면서 이분의 그 증언을 바탕으로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을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림책 꽃할머니의 이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보여주는 영화, 다큐멘터리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책 꽃할머니가 일본에서는 출간이 안 됐나 보죠? 못 된 건가요? 이제
그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이제 3국에서 동시 출판을 다들 약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일본 쪽 출판사에서 이제 그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일본 정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우익들의 그 테러 위협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출판을 이제 계속 미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2011년 뭐 6월에 하자, 2012년 뭐 3월에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하다가 예. 그래서 올해까지 다시 오게 됐는데 올해도 그 한 달 전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요. 네. 올해도 출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연기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쪽에서의 설명을 이렇게 딱 해석해 보면? 그렇죠. 일단은 그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가 많이 무경화되고 있다고 일본 그 출판사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우익들은 이제 그 매우 정교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살해의 위협을 그 실제로 살인도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꽃할머니를 출판하는 게 목숨을 거는 일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가 이 그림책을 출판하는 어떤 결단력 있는 용기를 이제 요구하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예.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 영화에는 일본인 동화 작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세 분의 작가님이 등장하시죠. 네. 세 분 작가 중에 이제 중국, 일본, 한중일이니까. 네. 예. 그 일본인 동화 작가 그분도 상당히 걱정되네요. 그러면은 걱정도 되는데 이 동화 작가 하마다 게이코 씨인가요? 이분이 시각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 사회를 전체로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전체 시각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일본 사회 안에도 이제 그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사죄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님들 수요시나 따로 이렇게 할머님들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그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이 작품 안에서 타마다 게이코 선생님도 이제 그 일본 출판사에 출판될 수 있도록 아주 뭐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셨는데 이게 좀 결과는 좋지 않아서 하마다 게이코 선생님이 신다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죄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개봉관은 어디예요? 내일이요? 네. 혹시... 개봉관은 일단 그 뭐 한 20여 개 관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상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그 서울에서 주요하게 이제 개봉관은 이제 인디스페이스라고 광화문에 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인디스페이스. 예. 광화문에 서울 광화문의 인디스페이스에서 내일 그 광복절을 맞아서 그리고 싶은 것 데이라고 해가지고 전회차 상영을 하고요. 예. 이제 신사동에 또 인디플러스라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CGV 신촌 압구정, 시네코드 선재, 필름포럼 이렇게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는 상영을 합니다. 네. 끝으로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나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는데 그 남이 이야기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이후에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의 권효 감독이었습니다. 난 너만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방금 들으신 인터뷰와 관련된 청취자분 문자인데요. 4954님입니다. 영화 그리고 싶은 것에 대한 권효 감독님의 인터뷰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일 꼭 영화 관람하고 더불어 올바른 역사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빛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하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떨, 또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소식부터 들어보죠. 1,000억 원대의 소송을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당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켰다는 혐의로 2억 5천만 헤알, 우리 돈 약 1,21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공장인데요. 직원 6,000명 규모로 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은 현지 공장의 직원들이 매일 15시간의 근무를 하고 또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이야기 자체만 들어봤을 때는요. 네. 이번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소식도 좀 들어보죠. 다 좋지 않은 이야기네요. 종업원 임금을 체불한 채 몰래 철수한 한국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가 보죠? 네, 올 들어서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518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들 외국인 중 대부분이 한국인과 중국인 투자자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은 종업원 임금 체불은 물론 거래대금 미결제, 또 세금 탈루 등으로 해당 지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베트남 합작사로부터 상당하게 자금을 끌었은 뒤 본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 업체들이 토지 사용 허가나 투자를 받기 전에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할 때 지금보다 좀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돈을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다음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씀씀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같은데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대 고객으로 떠올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에 나간 중국인이 8,300만 명.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쓴 돈이 1,0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4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여행객 한 명이 평균 1,229달러, 약 130만 원을 쓴 셈입니다.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는 중국인들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서 2010년에 처음 5천만 명을 넘겼고 이후 매해 20%가량씩 느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540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20억 달러로 불과 2년 만에 거의 배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가방과 시계 같은 사치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별로 돈을 안 쓰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정부가 어제 세부담 기준선을 처음에는 연소득 3,450만 원으로 정했었는데 이것을 5,500만 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수정안이 나온 뒤에도 여전히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말이 옳은 것인지 매주 수요일 경제로 바라본 세상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 교수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법 개정안. 근데 발표하자마자 금방 바꾸래서 이게 개정안인지 수정안인지 이 자체가 틀렸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사실상 반려됐다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료들이 좀 엘리트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같은 게 있어서 자기들이 결정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서 과거에는 그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되나 보죠? 민주화가 좀 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밑에서부터 논의를 해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밀실 행정인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그냥 강행하고 반발이 세면 지금처럼 살짝 이제 완화시키고 어떤 논의 수렴 과정이 없던 엘리트주의가 사실 이런 논란을 만든 것 같아요. 밀실 행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간의 당정 협의는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또 앨리스 지은 거죠.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우리가 낼 건데. 예. 우리는 모르고 쓰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 국민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알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던져보고선 이게 뭔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강행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뒤로 물러서고 그런 거니까, 조금 개방적인 그런 행정은 아니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네. 새누리당 쪽에서도 일단,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는 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은 이야기는 했어요. 정면 승부에서요. 했음에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클 것으로 아마 예상을 못했던가 봐요. 민감해서 그럴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이 부담하면은 좀 덜 억울한데 누구만 이렇게 좀 더 내게 되면은 왜 나만 내느냐라고 하는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이게 세입 세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더 받고 싶은 거고 본인은 더 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그 형평성에서 사실은 좀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주 논란이 크고 또 정부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꾸는데 결정적인 것 아마도 이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증세라는 것도 있고 네. 중산층에 대한 정의 문제가 사실 결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중산층인가.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 말고 중산층한테 조금 더 물리겠다라는 게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3,450만 원이라는 연소득이면은 중산층이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3,450만 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되겠죠. 200 정도. 그 정도 소득이면은 주택과 관련된 200이 넘죠. 12달 하면 세금 떼고 나면. 세금 떼고 나면. 네. 실소득은 그 정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주거와 관련된 뭐 전세 등 대출이 있을 테니까 실제 자산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시절에 공약이 중산층 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산층 기준을 낮춰버린 거 아니냐. 중산층 복원이라는 그 표현은 뭐 하우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다시 바로잡겠다는 거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를테면 뭐 세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 먼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준안이 너무 중산층으로 보기에는 낮게 잡혔으니까 논란이 격돌된 거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대리 정도 수준 월급이더라고요. 대리. 그러니까 신입 직원은 이거보다 조금 덜 받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대리에서 과장 사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 것만 가지고 이러느냐라고. 대리 정도 되면 한 입사이 한 3년 이상 돼야 되지 않나요? 네, 3, 4년 정도. 딱 그 정도면은 딱 내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몇 사람 제가 만나보니까 돈이 없어 결혼도 아직 못하고 그리고 허걱허걱거리 사는데 자기 중산층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딱 지금 민감하게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아주 상당히 이렇게 빨리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역사상에서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 3,000에서 5,000 구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었던 거죠. 네.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세제 개편이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세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내고 복지를 늘리자. 여기는 원칙대로 동의를 하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고소득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법인세 같은 데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나마 연말에 정산해서 조금 받던 것들이 딱 힘든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안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법인세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왜 법인세 부분은 안 건드린다고 보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이것만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아예 없을 건지 또 설명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1차, 2차, 3차에서 지금은 개인에 관한 거고 다음에는 이제 뭐 법인에 관한 걸 하겠다. 이렇게 뭐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게 사실 개편 아니다 그러면은 부분 개편이니까 지켜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뒤 없고 이게 올해 내년에 세제 개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내용을 본 사람들은 월급쟁이만 느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먼저 개인, 특히 월급쟁이, 이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래서 이게 돈이 커서는 아닌데, 형평성 문제에서 아마 감정적인 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소득자일수록 조금 더 내고, 그럼 중산층도 사실 월 10,000원, 20,000원 정도를 못 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탄이라고 부를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개편돼서 종합적인 모습이 나갈지에 대한 게 전혀 없이 한 3천에서 5천 사이 되는 사람들한테 일단 당신부터 세금을 좀 더 내야겠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먼저 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거죠. 이전에 여름에 발표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항상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부동산 관련이 주목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개인 이런 문제 아닙니까? 네.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취득세는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세를 높이자는 식의 얘기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종합 결과물로 나오진 않으니까 아직 경론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거는 당장 통과되고 나면은 연말 정산할 때 바로 그 부분이죠. 뭐 13개월, 13번째 달에 봉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봉급 생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세제 개편 전에 그 하나하나씩 만든 게 사실 다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인센티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과 관련돼서는 좀 해주겠다. 내지는 교육과 관련돼서는 빼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간 해서 이제 하나의 제도 집합으로 돼 있던 거를 한꺼번에 흔드니까 이거 뭐야? 어쨌든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돈을 걷는다는 방향.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액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게 우리 다 맞다고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 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커졌던 건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것은 법인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소득자. 네. 그러니까 저는 저소득이라도 조금씩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산층도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하더라도 다른 복지가 늘어나면은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당신도 좀 이만큼 좀 부담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납득할 수 있는데 받는 것이 뭔지는 불투명한데 돈만 더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는 것이 뭔지가 불투명하다는 부분. 그거는 저 얘기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일반 세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목적세 같은 형태라면은 네. 이게 뭐 복지해 주겠다 이 돈을. 예. 내지는 뭐 의료해 주겠다. 그러면 좀 내면서도 좀 마음이 가벼운데 예. 일반 세대로 들어가니까 이건 토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무거나 나갈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목을 지정돼서 이게 당신들은 얼마 걷지만 다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세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뭘로 쓰더라도 그냥 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비는 거를 여기에서 떼어다가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죠. 그러면은 화두 중에 화두 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정책의 화두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대명제인가요, 이제는요? 아니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올 데 없으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의 어떤 논의,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는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증세를 사실 기조로 잡고 있었거든요. 표현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당에서만 동의를 해주면은 근데 여당이 이번에 증세하겠다는 기조를 낸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거죠. 증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증세가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조은동 경제지수에 그렇게 얘기했죠. 조삼모사죠. 조삼모사다. 그러니까 새 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얘기는 이제 지금 항목도 생긴 게 없고, 네, 뭐 조정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예. 아니 근데 세입 자체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세는 맞는데 어떤 방식의 증세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세제 개편 아니다라고 쓱 처리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만 원씩의 증세를 하더라도 그게 합당하고 우리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은 상태니까 조세저항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민감하게.
그런 식으로 여건이 이른바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선 복지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아주 솔직하게. 아니면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지하 경제 활성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같이 보여주든지. 그러면 뭐 외국에 나간 그 돈들 다 찾아오겠다. 지하 경제 양성화 아닌가요? 네. 네. 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오니까 좀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만든 건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많이 만든 현 경제팀, 현호서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여기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우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한 가지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 근데 그만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하시다 이 부분은 또 아니 그게 여건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특정 개인 네. 몇 명의 문제면은 그 판단한 사람이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할 그것의 보편적인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조금 민감하고 뭐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꾼다고 풀릴 건 아니고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건을 계기로요 앞으로 세제 개편안의 방향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정부 경제팀에서 한 거는 이제 이 커트라인이 3,450에서 5,500만 원 좀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반발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좀 줄인 건데. 네. 그래도 증세인 건 마찬가지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일정 로드맵을 밝히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각 계층별로 혹은 뭐 각 직업별로 논의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 지금 집권이 5년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도 단계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은 반발이 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던져보고선 가만히 있으면 하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근데 동의를 구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는 거는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사실은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은 결정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게 조그만 경제 때는 경제 개발 계획으로 쫙 해서 결정해서 가면 되는데 규모가 커지면은 그렇게 위에서 다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어떤 과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정에 대한 고민. 일단 이번은 1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제 개편안. 2탄이 또 나올까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확정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그 안에 고민이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들이 이제 어떤 증세를 통한 복지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는데 예.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건 너무 정서적인 접근이긴 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자친 쪽에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나중에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민주당도. 네, 알겠습니다. 돈 문제, 세금 문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네, 4628님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개성공단에 밝은 빛이 들어왔네요. 이제 입주 기업인들도 오늘부터 발 뻗고 잘 주무시겠죠? 남북 간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 소식 정말 기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말 빛이 들어왔네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이 빛이었는데요. 예. 8월 1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 김동철, 김윤본,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